푸르렀던 이 땅이 메말라갑니다. 말 못하는 지구의 뜨거운 아우성. Climate change and sea level rise are deadly and existential threats to Tuvalu and low-lying atoll countries. We are sinking. 대체 누구의 잘못일까요? 우리나라가 4대 기후 악당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지구를 위해, 아니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달성을 해야 되는 어쩌면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과의 작별일지 모르는, 하지만 언젠가 역사에 기록될 에너지의 대전환. 우리는 지금부터 바람을 주목하려 합니다. 김포공항입니다. 작은 비행기 한 대가 곧 이륙을 앞두고 있는데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카메라는 디지털 트윈, 즉 현실과 동일한 환경을 그대로 복제하듯 가상 공간을 구현할 수 있도록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디지털 트윈, 조금 생소한 이 단어의 의미는 잠시 후 알아보기로 하고 먼저 힘차게 하늘부터 날아보겠습니다. 특수 카메라를 장착한 비행기, 목적지는 울산입니다. 앞으로 약 1시간 정도 비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느덧 울산 시내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하지만 착륙 준비를 하는 대신 비행기와 한 몸으로 연결된 특수 카메라부터 챙깁니다. 먼지 같은 게 많이 껴가지고 촬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다시 디지털화하면서 고품질로 3D 구현을 하는데 저희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도심을 지나친 비행기의 오늘 목적지. 카메라가 재기량을 발휘할 곳은 바로 울산 앞바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카메라 세례를 받는 그룹, 네, BTS입니다. 지난해 유엔 총회 참석으로 많은 화제를 모았었죠. 그곳에서 진행된 7분간의 연설 내용은 지구가 처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도 이 변화랑 이 위기를 인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이 체인지 단계가 아니고 크라이시스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This is a global challenge. Each and every one of us could make a difference and we need to act now.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재난은 어느덧 일상이 되었죠. 폭염과 한파, 홍수와 가뭄, 산불과 미세먼지. 이때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자연재해들이 곳곳에서 목격되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더 편리한 삶, 더 큰 불을 쌓기 위해 이 땅을 흡사시킨 데 대한 경험. 모든 것은 탄소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구온도가 산업혁명 이후로 1.5도 이상 안 올라가게 하려면 우리가 얼마만큼의 탄소를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가? 적어도 2050년까지는 탄소를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어야지만 1.5도 선에서 지구온도 상승을 막아낼 수 있겠다. 기후변화가 국제적인 의제로 논의되기 시작한 건 30년 전입니다. 1992년에 국제사회 최초의 기후변화 협약부터 온도 상승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2015년의 파리협정까지 각국 정상들이 수차례 약속하고 다짐도 했지만 행동은 약속을 따라가지 못했죠. 기후 문제가 처음 제기됐을 때 우리나라는 산업화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위기의식이나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을 겨를이 없었으니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갈 수도 없었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해,
세계가 행동에 나섰습니다. We are a force powerful enough to destabilize our planet. Surely, working together, we are powerful enough to save it. 우리는 산업화가 늦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 대비 책임이 좀 덜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한국이 배출한 누적 배출량을 보면 여러 개의 국가들 합친 양과 맞먹는 수준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왔거든요.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인당 14톤. 유럽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탄소 배출을 줄여나갈 때 우린 오히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었죠. 그리고 2021년,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탄소 중립 선언이 발표됐습니다. 탄소 중립과 경제 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2050년 대한민국 탄소 중립 비전을 마련했습니다. 2050년에 탄소 중립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에너지를 얼마나 사용할 것인지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A항 같은 경우는 화석 연료 자체를 발전에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석탄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B항 같은 경우에는 LNG를 유연성 에너지원이라고 해서 좀 남겨두는 그런 안입니다. 결국 거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재생에너지 비중인 거죠. 남들보다 늦은 출발, 숙제를 풀 시간이 빠듯해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이뤄지는 건 에너지, 그러니까 전력 생산 분야입니다. 석탄이나 석유, 가스처럼 화석 연료에 의존하던 시스템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 재생에너지, 최근 이슈가 된 아리백과 관계가 아주 깊습니다. 2014년부터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요. 아리100이라고 부르는데요. 재생에너지 100% 전력만 사용하겠다. 이런 기업들이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예전과 달리 탄소를 마구 배출하면서 제품을 생산해서 수출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Apple has a plan and a promise to make Apple carbon neutral. Wait, no, we've already done that. To make every single Apple product carbon neutral by 2030. 아리백은 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오직 재생에너지로만 사용하겠다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선언입니다. 물론 제품을 생산하는 모든 과정도 포함되는데 이름만 대면 알만한 세계적인 기업들을 중심으로 동참하겠다는 곳들이 꾸준히 늘고 있죠. 물론 캠페인인 만큼 강제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도미노처럼 이어진 기업 구조를 감안하면 재생에너지가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그 100% 신재생 에너지로 가기 위한 명확한 플랜을 제출하고 계속 이걸 검증을 받으면서 실제로 그 기업이 100% 재생 에너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검사해서 그러한 어떤 신뢰를 구축한 기업들하고만 유럽이 거래를 하겠다라는, 매년 우리가 몇 %씩 줄이겠다는 계획을 먼저 제출하고 그걸 이행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제출해야지만 그 무역 장벽에 부딪히지 않고 수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재생에너지를 급속도로 확대를 하지 않으면 그 가까운 미래에는 탄소 국경세 그리고 아리백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 수출 기업의 발목을 잡게 될 것입니다. 기존의 산업 생태계를 바꿔놓을 수도 있는 아리백. 아리백을 요구하는 무언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합천댐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아리백에 가입한 최초의 공공기관이죠. 물 위에 태양광을 설치한 수상태양광, 그리고 물의 온도차를 이용한 수열 에너지를 점차 확대해 가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막 같은 데라든지 이런 부지에다가 태양광 설비를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화석 연료를 떼지 않고 자연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해서 그 생산된 에너지를 그 기업이 활용해서 쓰겠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세계 350곳에 달하는 기업들이 아리백에 가입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불과 14곳.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사실 탄소 중립이라는 이 목표는 국내 목표가 아니라 세계적인 목표이고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달성을 해야 되는 국제사회 규범이 되어버린 거죠. 아리백을 실천하기 위해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만큼 재생에너지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은 약 7%.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하면 단가는 그만큼 높아지겠죠. 때문에 아리백을 선언하고도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인류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왔던 화석연료의 힘은 막강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온실가스의 86%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죠. 탄소 배출 제로를 위해선 퇴출이 불가피한데 그 자리를 채우는 게 재생에너지입니다. 일단은 신에너지하고 재생에너지로 크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재생에너지라고 하면은 우리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자연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영구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를 저희 재생에너지라고 보고 있고요. 신에너지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기술 개발을 통해서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를 신에너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소에너지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대전환의 시대, 그 가운데 재생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또 어떻게 늘려야 할까요?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40% 줄이려면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지금보다 5배 더 늘려야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조성했던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에 5배가 더 필요한 상황이죠. 20년 보급 통계 자료를 보면은 저희가 그 신재생 에너지 전체의 발전량 비중이 약 한 7.4%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풍력이 담당하는 비중이 약 한 7.3%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풍력 중에서도 육상 풍력이 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해상 풍력은 약 9% 정도. 현재 그 상용화된 발전 단지를 기준으로 보면은 약 124메가와트 정도 규모로 아직은 굉장히 작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124메가와트에 불과하다는 해상 풍력. 목표는 2030년까지 12기가와트 규모로 늘리는 겁니다. 왠지 비현실적인 목표. 그런데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산업수도 울산에서 말이죠. 울산이 약 한 5,600만 톤 정도 탄소를 배출하고 있거든요. 순배출량이. 인구 대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도시이고 도시의 특색이 산업을 위주로 하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크게 남지가 않았거든요. 2050년까지는 어쨌거나 탄소에 대한 중립을 선언한 만큼 그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산업 수도로서 그 역할을 다해왔던 울산. 도시 특성상 탄소 배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반면 재생에너지 비율은 전국 최하위. 울산의 산업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살아남기 위해선 변화가 절실한 상황이죠. 그렇게 해서 찾은 대안은 해상풍력. 흥미로운 건 기존과는 다른 그림으로 완성된다는 거죠. 해안가가 아니라 바다 한가운데 설치되는 국내 최초의 부유식 해상풍력. 해상풍력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거든요. 낮은 바다의 수심이 낮은데 자켓-파일이라는 철 구조물을 해저에 꽂고 그 위에 바람개비를 다는 거를 이제 고정식이라 그러는데, 그다음에 울산시가 하려고 하는 것과 같이 깊은 바다 위에 일정 부분 띄우고 그 띄운 부유체에 대해서 해저면까지 앵커를 통해 가지고 계류시키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부유식 해상풍력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해상풍력은 100% 고정식입니다. 먼저 제주도. 이곳엔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용 해상풍력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육지와 가까운 곳은 420m, 멀다고 해도 해안가에서 1km 남짓 떨어져 있을 뿐입니다. 고정식인 경우에는 마을 어촌계하고 양식장, 또한 그 어선주협회하고 마찰이 많이 빚고 있습니다. 피해를 보상해 달라는 그런 마찰이.
서남의 해상풍력단지의 경우 제주보다는 비교적 먼 10km 거리에 떨어져 있지만 마찬가지로 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민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12년도에 설립이 돼서 실제 공사가 들어가기까지 기간이 상당히 걸렸는데요. 주민들이 이게 안전한지 자신들의 이제 삶의 터전에 문제가 없는지 좀 그런 부분 협의하는데 저희 쪽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는데 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더 먼 바다로 나가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나 이런 주민들의 불만 요소는 많이 최소화될 거라고 봅니다. 세계 최초, 세계 최대의 해상풍력 시장은 유럽입니다. 약 25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대부분은 고정식. 반면 부유식의 비중은 73메가와트로 해상풍력 시장이 발달한 유럽에서도 부유식 해상풍력은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 유럽이나 영국에서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가 대규모로 아직까지는 추진이 안 된 이유는 지형상 영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낮은 수심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미 부유식을 할 필요 없이 고정식으로 다 깔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영국이나 그 유럽은 바다에 깔 수 있는 데는 다 깔았기 때문에 더 깊은 바다로 가야 되고, 지금껏 해상풍력의 표준으로 여겨졌던 고정식을 버리고 울산이 부유식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민원의 가능성이 적다는 장점도 있지만 울산의 자연 환경도 크게 한몫했습니다. 울산은 부유식 해상풍력단지의 최적지다. 그 이유는 뭐냐면 풍력 발전을 하려 그러면 바람이 좋아야 되는데 의외로 우리 이제 기상도나 이런 걸 보면 제주도 못지않게 우리 울산 앞바다가 바람이 좋습니다. 육상풍력은 뭐 한 3메가와트 정도의 어떤 풍력 발전기를 꼽는다고 보면 우리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아마 15메가와트, 20메가와트 그런 어떤 풍황자원, 바람 자원에서 울산이 제주도 못지않게 좋다라는 거고. 바람 세기가 너무 약하거나 혹은 너무 강해도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해상풍력. 하지만 해상풍력의 최적의 조건이라는 초속 8에서 9m의 바람, 그리고 200m 수심의 넓은 대륙봉이 바로 울산 앞바다에 있었습니다. 부유식 해상풍력에 더할 나위 없는 조건. 그곳에선 앞으로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울산 앞바다 상공을 선회하던 비행기, 아직 잊지 않으셨죠? 비행기에 장착된 특수 카메라의 역할은 공간을 측량해 3차원의 공간 정보를 얻는 겁니다. 그렇게 수집된 자료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해 미래의 공간을 미리 볼 수 있는 특별한 지도로 완성됩니다. 이런 디지털 트윈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보여주는 이유는 잘 이쁘게 보여줘서 뭐 그런 허식을 위한 어떤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요. 현실과 똑같이 만들어서 다양한 문제 미리 사전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머지않아 현실이 될 미래의 공간을 구현한 디지털 지도. 사전에 입력된 방대한 자료들을 기반으로 어떤 상황이라도 미리 재현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실에서 가상을, 가상의 세계에서 현실을 접할 수 있는 셈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8년 뒤 울산 앞바다의 변화를 미리 볼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부유식이다 보니까 바다의 환경이라든가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날씨 시스템, 뭐 바람 파고 그런 것들에 중점을 두고 만들었습니다. 바람을 좀 더 세게 한다든가 바람을 좀 더 약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정지된 상태를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모든 경우의 수가 계산된 다양한 환경을 사전에 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과 대응도 가능할 수 있죠. 어느 터빈의 어느 위치에 어느 부품이 고장났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수치로나 그냥 텍스트로만 보면 이해하기가 힘든데 이제 그 누가 봐도 어떤 부분에서 고장이 났는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터빈이 동작하고 있는 그 해당 터빈에서 발전되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그거에 설치된 위치 그리고 지상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거리 같은 걸 표시해 놨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구경해 봐야겠죠? 이것이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한 울산의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입니다. 이번엔 해상풍력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길이 100m가 넘는 날개는 순간 초속 70m까지도 견딜 수 있습니다. 날개로 회전력을 얻은 바람은 이곳 터빈에서 전기 에너지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터빈은 해상풍력의 브레인가드 같은데 국내 기술력이 가장 취약한, 한편 가장 분발해야 할 해상풍력의 핵심 부품이죠. 높이 260m에 달하는 타워는 날개와 터빈을 떠받치면서 하부 부유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유체는 풍력 발전기가 해상에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위치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죠. 부유체와 바다 바닥에 설치한 앵커는 강철 밧줄이나 쇠사슬로 연결돼 있어 조류나 바람에도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변환된 전기 에너지는 케이블을 통해 변전소를 거쳐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기업과 가정으로 공급됩니다. 부유식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설 예정지에는 5km마다 풍황 계측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바람의 세기는 물론이고 대기 중의 온도와 습도, 발전량까지 예측 가능한데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측정하는 작업은 1년간 이어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부유식 라이다를 이용해서 저희 바다에너지에서는 풍황자원 조사를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요. 2020년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저희는 1년 이상 풍황자원 조사를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초속 8에서 9m의 바람이 연평균으로 불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재생에너지의 시대, 울산은 그 시대의 새로운 주역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기도상으로 보게 되면 여기가 울산이거든요. 요 울산에서 58km 되는 정도가 이제 석유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스 플랫폼이 있는 데거든요. 그 가스 플랫폼이 있는 데서 동쪽으로. 가스 플랫폼의 동쪽, 그곳으로 가보겠습니다. 거친 파도를 뚫고 2시간을 배를 타고 가면 우리나라 최초의 가스 유전에 도착합니다. 산유국의 꿈을 안고 동해안 대륙등의 6.1 광구 돌고래 구조에 대한 탐사 시추가 시작됐습니다. 87년부터 석유 개발 대신 가스 개발에 눈을 돌려 드디어 지난 8월 4일 새벽 이곳에서 엄청난 양의 가스가 분출돼 대규모의 천연가스전이 묻혀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해주었습니다.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해 2021년 가스 생산이 종료되기까지 동해가스전은 지난 18년간 산유국의 꿈을 실현해줬던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가스 플랫폼이었습니다. 저희가 산유국 대열에 당당히 합류를 해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가스전 생산이 2021년 말에 저희가 종료되면서 원래 규정에 따르면 생산 종료와 함께 모든 시설들이 철거되어야 하지만 저희가 풍력 발전 단지로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 현재 플랫폼 단지 반경 5km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저희가 변전소를 올려야 되는데 그 변전소를 기존에 사용하던 자켓 위에다가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2025년까지 200메가와트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한국석유공사. 기존 가스전 시설을 해상풍력 기지로 재활용하고 해양 플랜트 기술을 해상풍력 기술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죠. 무엇보다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공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석유공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석유 개발 과정에서의 노하우를 활용한 에너지 공급 기여 부분이 저희가 할 수 있는 미션입니다. 이제 저희 석유 회사로서 저희가 그동안 노하우를 갈고 닦았던 원해 지역, 먼바다 지역에서의 이런 기술과 역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서의 사업에 집중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울산의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을 진행하는 곳은 또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를 비롯해 바다에너지, 문무바람, KF윈드 등 7개의 다국적 투자 기업들이 참여하는데 총 발전 규모 무려 9기가와트에 달합니다. 메가와트의 1000배가 이제 기가와트인데
부유체 하나에 올라가는 터빈을 10메가와트에서 15메가와트 정도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10메가와트가 그 부유체 하나에 올라간다 그러면 9기가와트면 9,000메가와트거든요. 그러면 10메가와트짜리가 900개가 설치가 되는 거고요. 9기가와트라 대체 어느 정도의 규모일까요? 해상풍력기 한 대를 보통 10메가와트라고 본다면 이런 해상풍력기가 무려 900개나 세워지는 거죠. 계획대로 2030년까지 9기가와트가 조성되면 해상풍력의 75%가 울산 앞바다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존의 발전소와 비교해보면 원전 9기, 석탄 발전소 18곳에 맞먹는 수준. 말 그대로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서는 셈입니다. 그런데 세계 유수 민간 투자 회사들이 울산을 주목한 이유는 뭘까요? 민간 투자 회사 대부분은 그간 석유나 가스 개발을 주도해왔던 에너지 기업들입니다. 과거에 오일 메이저로 알려져 있던 그런 전통적인 에너지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로 관심을 돌린 거는 전 세계적인 추세가 재생에너지로 가는 그 추세가 되돌릴 수 없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뭐 당면한 지금 전지구적인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가 유일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고, 경제 흐름과 세계 동향에 누구보다 민감한 에너지 기업들. 그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건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 자리를 대신할 것을 이미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울산시가 애초에 계획했던 규모는 6기가와트. 하지만 지난해 말 독일의 에너지 기업들이 합류하면서 사업 규모는 더 커졌습니다. There is great comparisons between the cities, and so we think that Ulsan is also a great target for us, a target market for floating offshore wind in the future to come. We expect a very intensive collaboration with the Ulsan city. For us, it is a huge milestone for our further development in South Korea, in the APEC region. 그런데 이 길 아무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을 이처럼 대규모 사업으로 진행하는 건 사실상 세계 최초입니다. 울산에서 과연 해낼 수 있을까라는 아주 원초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진짜 성공하게 되면 이건 대단한 역사다라는 평가까지 이제 많이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울산이 진행하고 있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관심이 지금 기울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세계가 울산을 눈여겨보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내노라 하는 투자 회사들이 울산의 해상풍력 사업에 선뜻 합류하게 된 배경에는 울산이 이미 보유한 산업 인프라와 기술력도 크게 작용했죠. 그간 울산이라는 도시가 보여준 잠재력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이기도 합니다. 모듈라이제이션 해서 표준화를 통해 가지고 생산 단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조선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1, 2, 3위가 전부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상풍력을 잘 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대만, 영국, 유럽, 미국에서 해상풍력 그리고 풍력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터빈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들 우리나라 많은 중소기업들이 납품을 하고 있고, 그리고 타워, 하부 구조물, 해저 전력선, 해상 변전소, 그리고 설치 선박, 그리고 관리 운영 선박들 다 대부분 우리나라 기업들, 조선소들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주도했던 산업도시, 오히려 그 점이 대규모 해상풍력 산업을 진행해낼 수 있는 비장의 카드로 작용했습니다. 조선과 중공업, 철강을 비롯한 산업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이죠. 해상풍력기 하나에는 설계와 제조, 운송이나 유지보수, 정보통신까지 산업 대부분의 분야가 투입됩니다. 최소 1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고 3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젝트.
무엇보다 해양 조선 산업은 필수입니다. 세계적인 기술력과 역량을 보유한 현대중공업. 10여 년 전부터 해상풍력 부유체 개발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부유식 해상풍력에 필요한 인프라와 장비들은 기존 조선 해양사업에 필요한 인프라 및 장비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울산은 조선과 해양사업을 30년 이상 유지해 왔기 때문에 충분한 인프라와 장비들을 구축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럽의 바다와 한국의 바다가 다르고 동해와 제주의 바다도 같을 수 없겠죠. 그에 따라 부유체도 지역과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대중공업과 한국선급,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우리나라 해양 환경에 적합한 한국형 부유체 개발을 함께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동해안의 강한 태풍을 고려해 만든 동해용 10메가와트급 부유체에 이어 제주도의 환경에 맞는 부유체 개발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유체 자체 크기만 수십 미터 때문에 대형 크레인이나 제작과 조립을 할 수 있는 공간, 즉 안벽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세계 최대의 조선소에서라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대기업만 바빠진 건 아닙니다. 2001년 창업한 이후 조선 해양 분야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해온 마스텍중공업. 조선업의 불황으로 한때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그 위기는 신재생 에너지로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선 기술과 해양 기술이 결국 부유체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준 거죠. 그 전체적으로 뿌리는 같은 뿌리입니다. 부유체의 구조, 그다음에 부유체의 운동, 이런 부분들은 조선과 해양에서 모두 적용이 되는 그런 기술이죠. 조선업과 통한다는 해양 풍력 기술. 그 말을 증명하듯 4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 부유체를 개발해냈고 어느덧 해외에서도 인정하는 부유체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분야를 개척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탈출구가 신재생 에너지 부유체 개발 이쪽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송전선로가 한 60km 정도 됩니다. 근데 이미 유럽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100km 이상까지 큰 손실 없이 안정적으로 송전할 수 있는 케이블을 깔았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케이블을 제작을 하고 설치를 하는 거 우리나라 기업들이 큰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대만에서 많이 그런 제품들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풍력을 지지하는 부유체만큼이나 중요한 건 전력이 이동하는 선로, 케이블입니다. 케이블 분야의 세계적인 업체가 바로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영국과 대만의 해상풍력 사업에 참여하면서 이미 기술과 품질을 인정받았지만 지금은 부유식 해상풍력에 최적화된 다이나믹 케이블을 개발 중입니다. 다이나믹 케이블은 매우 선행적으로 개발되는 제품이고 또한 맞춤형 설계이다 보니 고객 사용 환경이나 이런 설계에 필요한 디자인 데이터들이 초기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저희가 초도 개발하게 되면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확보하는 과정들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케이블이 전기적 성능이나 이동, 육지라는 설치 환경을 감안해 설계된다면 부유식 해상풍력에 필요한 다이나믹 케이블은 사용 중인 환경이 바닷속이라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높은 파도와 조류에 줄곧 노출되어 있는 특수한 환경까지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실제 환경에서의 사용과 그거에 대한 검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울산 부유식 발전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검증된 기술은 국내 사업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을 확대하는 데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IT와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의 자리도 점차 줄어들 거라지만 기계나 로봇이 대신할 수 없는 일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죠. 그 일을 하는 곳이 산업잠수업체입니다. 머지않아 부유식 해상풍력기가 설치될 현장, 그곳에 풍항 계측기를 설치하는 작업에도 산업잠수부의 역할이 컸습니다. 일단 그 잠시 대기하고 있을게요. 심해 자원, 특히 유전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유전 환경이 없는 대한민국 특성상 해당 분야의 발전이 세계 기준에 못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포화 잠수 시스템 자체는 그 기원은 사실상 북유럽 북해 지역 유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북해 지역 유전을 개발하면서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그 수심 50m, 80m, 100m 작업이 필요하게 되면서 나온 기법이고요. 포화 잠수 장비가 들어와야 하는데 현재 대한민국 민간 기업 중에서 해당 장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오직 한 곳인데 그게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심해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술도 또 장비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하지만 부유식 해상풍력 개발 사업으로 우리나라 잠수 기술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 조금은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요? 사실은 포화 잠수를 도입을 하려고 한 7년 전부터 노력을 계속 해왔는데 이게 사실 저희가 도입만 한다고 해결될 게 아니고 그에 걸맞는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그 수요처가 없어서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행되는 해상풍력단지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진행이 되고 거기다 울산 앞바다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저희가 포화 잠수 장비를 도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육상과 해상, 생산과 가공, 철강과 콘크리트까지 모든 분야에서 빠지지 않는 산업이 있습니다. 오늘 마무리가 다 되나 이게? 다름 아닌 열처리 분야인데요. 어떤 일인지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죠? 처음 시작했는 거는 현장에서 쇠와 쇠끼리 배관이나 아니면 철골물을 갖다가 용접을 했을 적에 그 용접했는 부위를 풀어주는 역할로 12메가와트 기준 해상풍력기는 그 높이만 260m에 달합니다. 50층 높이의 초고층 빌딩보다 더 높은 건데요. 부유체나 날개와 같은 거대한 구조물뿐만 아니라 그 속에 크고 작은 부품을 연결하기 위해선 열처리 과정은 꼭 필요한 작업이죠. 처음 운송부터 시작해가지고 제품을 판매해 놓으면은 제품과 제품을 갖다 붙이는 그런 역할, 용접하는 역할, 기계 가공하는 역할 이런 속에 열처리 장비도 거기에서 같이 자동화로 될 수 있도록 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조금씩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지역의 크고 작은 업체들. 울산뿐만 아니라 인근의 부산과 경남 지역에도 새로운 활력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울궁에 있는 모든 이 프렌트 회사들이 다 달려들어 가지고 5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가 되는 겁니다. 전라남도 영광입니다. 우리나라 풍력 산업의 근력을 키울 대규모 풍력 실증단지가 위치한 곳인데요. 육지와 해상, 태양광까지 아우르는 국내 첫 복합 풍력단지죠. 이곳은 국내 풍력 제조업체가 개발한 풍력기들의 인증을 위해 실험과 인증, 실증을 지원하는 테스트베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풍력 시스템을 평가할 수 있는 건 제주와 이곳 영광이 유일합니다. 그 전에 이제 제조업체들은 외국에 나가가지고 거기에 부품을 가지고 가서 그 지정된 장소에서 실험을 하고 2년에서 3년간의 실험을 거쳐서 완료가 되면은 들어와가지고는 국제 인증을 받고 들어오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여기에서 테스트를 받고 바로 소비자에게 갈 수 있는 그 과정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던 계기가 저희 영광센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무대가 없었을 때엔 부지 선정부터 인허가 과정까지 제조업체가 직접 해결해야 했는데 그 과정까지 최대 3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생기면서 예산과 시간을 벌 수 있게 됐고 그 결과 품질과 성능도 크게 향상됐습니다. 두산 중공업 8메가를 예를 든다면은 바로 10메가가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품목으로서 이미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뭐 외산 제품이 12메가가 들어오더라도 지금 현재 울산에 납품이 된다고 해도 그 시기에 맞게끔 우리나라 기술로 3, 4년 이내에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VC 풍력 1메가와트를 하는데 한 17명에서 35명까지 들어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 9기가와트를 이제 한다고 하면 약 16만 명에서 35만 명까지 필요한 인력이죠. 그래서 인력 체계가 이게 미리 선순환되고 있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인력들이 들어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놓여질 거고요. 이 항우는 이런 인력들이 이제 단계를 거쳐서 고급 인력으로 만들어서 동남아나 유럽 쪽으로 오히려 역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세계 최초로 진행되는 대규모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에 모두의 기대감이 큽니다. 무엇보다 해상풍력의 강국이라 불리는 유럽에서도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이 보편화되지 않은 상황. 만약 울산의 해상풍력 사업이 성공적인 모델로 완성된다면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기술과 역량은 큰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를 구성하는 그 요소들, 자재들, 기자재들 그리고 부품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여기서 우리가 추진하는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에서 제대로 활용이 되고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는 그 토대를 이런 구조물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선소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울산 부유식에서 이 부유식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거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게 한번 모델이 만들어지면 이 모델이 전 세계 해상풍력에 미치는 또 새로운 수출 성장 동력으로서 새로운 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변화무쌍한 자연의 세계. 때로는 태풍이 불어 강풍이 불 때도 있고 거세던 바람이 잠잠해질 때도 있죠. 하지만 그럴 때도 재생에너지의 시계는 돌아갑니다. 재생에너지가 이제 바람이 불 때만 에너지가 생산된다라는 거, 태양광은 태양이 뜰 때만 해야 된다는 거, 이러한 어떤 지속적이지 못하는 간헐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간헐성일 때 마침 육지에서 굉장히 전기가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공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수소로 그 전기를 저장시켜 두는 거죠. 공급과 수요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 맞아떨어진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대비해야겠죠. 만약 해상풍력기에서 전력이 과잉 생산되고 있다면 그때의 전력은 버려지지 않고 새로운 신에너지로 탈바꿈하는데 가장 최상의 청정에너지 그린 수소입니다. 1.2기가와트급의 그린 수소 생산 공장을 2030년까지 가동할 계획도 이미 세워뒀습니다. 그린 수소 생산을 위하여 전기분해를 해야 되는데 전기분해는 육상에서 담수를 이용한 전기분해하는 방법과 해상에서 바닷물을 이용하여 전기분해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해상에서 바닷물을 전기분해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때 필요한 전력은 인근에 설치된 부유식 해상풍력에서 나오는 전력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 기술이라는 것은 그린하면서도 디지털한 그런 두 가지 정말 최첨단의 기술이 결합된 것이고요.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먼 길을 돌고 돌아 푸르른 세상으로 향해 가는 길. 탄소 제로 시대를 향한 과감한 선언. 재생에너지는 우리 삶 깊숙이 파고들 수 있을까요? 울산시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바다 위에 지어지는 발전소, 부유식 해상풍력단지의 성공 여부에 그리고 그 진행 과정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울산이 지금 처음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울산의 성공이라는 게 곧바로 결국은 한국의 우리나라 탄소 감축 이 시나리오를 성공시키냐 못 성공시키냐의 사실은 첫걸음이라고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선언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울산은 그럴 만한 충분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회이자 또 어떻게 보면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드디어 900번째 마지막 날개가 바다로 향합니다. 바람의 속도는 초속 8m. 전기를 생산하기에 아주 좋은 상태네요. 캄캄한 어둠이 내린 망망대해. 오늘은 오랜만에 밤비가 내렸습니다. 빗줄기가 강해지면서 바람도 거칠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조선해양 기술로 만들어졌으니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900개의 날개의 섬. 이곳에 부는 바람은 지구가 우리에게 보낸 참 고마운 선물입니다.